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관련된 책 저자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책,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제목이 굉장히 센데요. 자, 이 책의 저자인 남덕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남덕현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00만 원의 순자산이 있을 때 20억 건물주가 되겠다는 나름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7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해온 투자자고요. 지금은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인생공략소라는 채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또 소개시켜 주시는 역할도 네네. 맡고 계신 거네요. 일단 제가 책을 좀 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두껍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근데 또 이 책이 타겟팅이 좀 더 명확하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 밑에 보니까 책 부제에 집값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부동산 공부라는 얘기 그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우리 청년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셨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 한번 부탁을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20대 시절이던 2002년에서 2008, 9년 그때도 제가 느꼈던 감정이 지금 무주택 청년분들하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고 나는 뭔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그때도 지금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으로 지방에 뭐 갭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단타로 사고 판다거나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아마 이제 부룡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에 반대하시는 이제 포지션을 그때부터 취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겠다. 아직 취업도 못했고 네. 해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네, 2002년 정도부터 2009년에 요 참여정부 시절을 보면서 네.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투자는 하지 않고. 그때 엄청나게 집값이 오를 때인데 그쵸. 공부만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가족에서 막내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아직은 없는 취업도 안 됐던 시기라서 네. 우리 엄마 성남 쪽 아파트를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낼 수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제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뭐 분당이나 그때 뭐 개발되던 판교 이런 나름대로 임장을 가보면서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와가지고 미친 듯이 프리미엄을 주고 팔고 네. 당시의 정부 정책이나 어떤 피리 투첩 같은 데서 많이 때렸잖아요. 그렇죠. 투기가 엄청 많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당시에는 공부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이번 최근 몇 년 사이의 상승장 때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돈도 보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쓰면서 지금 청년분들 중에 이제 신혼부부이고 뭔가 자금이 많이 준비된 경우라면은 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겠지만 네. 이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뭔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거에 휩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건데 지금 어떤 이 소중한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고 정책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하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데 써야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나를 파산에 맞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써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나도 적어도 5년, 10년 뒤에는 희망이 있겠다. 설령 급여가 굉장히 적으신 최저임금의 노동자분이라고 하실지라도 가능하도록 제가 책 구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네네. 집안이 되게 부유했다고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아진 건가요? 우리가 되게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IMF라고 하는. 네네. 그때 이제 저희 집도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보지 못했다면 아예 꿈을 꾸지 못했겠지만 가졌다가 이제 어떤 잃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킨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하구나를 이제 그때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이 사업이 조금 안 좋으셨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 안 좋았던 상황이 오히려 본인의 그 생각이 지키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버는 시기가 있고 지켜야 되는 시기를 구분하게 되는 교훈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던 네네. 그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2001년, 2002년도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집값이. 네.
네. 그 다음에 2005년, 6년도에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에 전혀 뒤지지 않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견디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그러면 그렇게 공부가 되던가요? 멘탈 관리가? 아니 돈이 없으니까요. 아, 돈이 없었으니까. 취업도 못했는데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난 맞아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내 돈으로 뭐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겠지만 남의 돈만으로 뭘 벌리는 건 정말 위험하구나. 네.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뭐 취업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놨다면 아마 움직였겠죠. 그래서 아마 끝물에 더 크게 맞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또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렇죠. 책 첫머리를 좀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면서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 그 다음에 지식 불평등이라고 하는 초양극화 사회가 올 거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받아하고 열받죠. 예,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얘기거든요. 피할 수 없는 이 파도인 네. 거잖아요. 근데도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15년간 네. 다시 오지 못할 세 가지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 세 가지 기회가 또 나름대로는 귀가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분들한테 네. 그 기회가 세 가지가 뭔지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줬으면 해요. 네. 지금 굉장히 어떤 암울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또 양극화라는 그 현실이 몰려오고 있지만 조급하지 않게 생각을 해보면 네. 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전세 제도가 제 생각에 15년 동안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축소는 되겠지만. 예. 전세제도. 예. 이제 저도 해외에 잠깐 공부하거나 뭐 살아보겠다고 나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특히나 어떤 중심지, 뭐 광역시, 서울 같은 곳은. 근데 그쪽은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3분의 1은 세금이 나가고 4대 보험 나가고 3분의 1은 월세 내면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제도가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도 처리에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세제도가 점점 축소되고 없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책에 담았지만 적어도 10년, 15년 동안은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을 기회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닥쳐올 거지만 네. 적어도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나 문화적으로 네. 전성기를 저는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나라가 전성기가 나갈 것이다. 이미 왔다. 왔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가 왔다. 이거는 뭐 평범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네. 뭐 OECD나 IMF, 뭐 노무라 증권, 뭐 이런 유수의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경제 전망을 보면 뭐 탑 5에 갈 거다, 뭐 적어도 탑 7에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게 보는 전망이 있죠.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적어도 한 10년, 15년 동안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청년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뭔가 변화가 있겠지만 일자리는 계속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에 따라 점프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좀 이제 고생은 하겠지만 네. 이제 실업으로 고통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한 커플 더 들어가면 내가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적어도 15년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자금을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이건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그렇죠. 세 번째는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세 하락기 중에 그 서울과 수도권 1, 2신도시 그리고 지방 광역시 정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대가 온다.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랑 같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40년 사이에 대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와서 부동산 시장에 요동을 치고 지금은 고평가 갖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가 있고 반대적으로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뭐 가진 게 없어도 자금과 경험과 공부를 잘 준비해 두시면 그때 분명히 역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앞으로 10년간, 15년간 충분히 당신에게 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기에 네. 다달이에 돈을 내는 금융 투자를 하면 가난해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네, 요소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또 금융 투자에 더 관심이 많지. 네. 사실상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 투자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물론 이제 금융 투자란 내용이 조금 다른 의미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금융 투자를 하면 가난해진다. 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 책의 주 타겟은 흑수저 청년, 또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서민 청년이 주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내가 실패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금융 투자를 하는 청년 입장이 아니라 네. 가진 게 없고 물려받을 게 없고 내 손으로 일어나야 되는, 혹은 집안의 어떤 어려운 사정에서 내 돈이 오히려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청년 대상으로 책을 쓴 건데, 네. 서민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기에 이제 취업, 사회 초년생 때 금융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네. 보험과 연금 같은 보험? 장기적인 뭐 위기에 대비하거나 적립식 투자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금융 투자라고 하는 주식, 뭐 네.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나의 돈을 불입을 하고 네. 먼 미래에 연금을 받거나, 굉장히 먼 미래에 받거나, 네. 혹은 어떤 내가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가족력이 있어서 뭐 큰 병,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통계를 보면 우리 청년들 사실 40대 초반까지는 거의 그런 큰 병은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으로 잘 커버가 되고. 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전세보증보험이나 이제 만약의 위기를 대비한 실비보험, 뭐 한 월 10,000원짜리 이런 거,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필수제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필수제라는 건 부모님 집에서 살더라도 결혼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독립해서 사실 수도 있지만, 네. 혼자 살더라도 결국엔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올 때 전세, 월세, 매매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집이라는 거는 보증금으로 내가 뭐 전세를 살든 내 집을 구매를 하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필수제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자금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금 같은 먼 미래에 받는 돈에 너무 돈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집을 살 돈이 항상 부족한 거죠. 종잣돈 모이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집을 사고 연금을 들어도 전혀 늦지 않다. 먼 미래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의 난이도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자에게 세금적으로 유리하고 난이도가 낮으면서 경쟁자의 수준이 나와 비슷한 투자가 1주택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주택하고 1주택을 좀 구분을 해요. 1주택 내 집 마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2주택, 3주택, 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 투자고, 그 위에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 투자는 내가 뭔가 예상과 다르게 틀렸을 때 거기에 깔고 앉아서 들어가서 시간을 버티면서 너무 잘못된 지역에 투자만 하지 않았다면 그 다시 세컨 찬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식과 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2030 청년기 때 기껏해야 뭐 1년, 2년,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뭐 선생님들 강의 몇 번 듣고 하는 그 주식 코인의 투자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의 수준이. 반면에 경쟁자는 부동산처럼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니라 무슨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금융 자본가들, 그다음 우리나라 여의도에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는 내 집 마련을 먼저 돈을 모아서 하고 나서 나는 부동산보다는 어떤 이런 금융 투자에 좀 더 잘 맞는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여윳돈으로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 이 돈을 벌어야 내가 언젠가 꼭 사야 하는 집 혹은 뭐 전세를 살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불려야만 하잖아요. 그럼 더 오를 주식인데 떨어진다고 하면 이 돈이 내 전재산이니까 팔게 되고, 그렇죠. 또 더 가져가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네. 하게 되면 또 이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 순서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여유를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자. 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청년기 때는 내 집 마련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네. 저도 지금 그 말씀에 저의 20, 30대, 20, 30대를 돌이켜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가 사실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었고, 근데 부동산은 이게 필수재 상품이다 보니까 뭐 전세가 받쳐두든 매매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가 견뎌내거나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하방 경직성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에 투자하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그 계기였는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금융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내 집 마련 다음에 하는 게 청년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의 악순환 공식. 이것도 좀 셌어요. 아이, 청년분들한테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뭐 하면 가난해진다. 그 다음에 가난의 악순환 공식. 근데 망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공식이다 라고 표현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단의 금융투자와 연결되는 그 악순환인데,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서쪽으로 갈 거냐 동쪽으로 갈 거냐 같은 방향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아무리 잘 가도 도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집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혹은 남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유도하는, 혹은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가느냐가 저는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 되면 그런 게 많이 오잖아요. 뭐 월급의 몇 %는 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뭐 연봉의 몇 %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고, 펀드 투자를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 금융 투자로 이제 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거나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자 할 때 종잣돈이 부족하게 되죠. 이미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내가 이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 이건 이미 다 픽스가 됐어. 고정이 돼 있어요. 연금 뭐 4, 5년 부었는데 이거 15년, 10년 더 부으면 되는데 이거 중간에 깰 수가 없잖아요. 부은 돈이 아까워서. 펀드 투자한 거 올라 있으면 좋겠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저는 보통 많더라고요. 상담해보면.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그럼 이거 깨고 이거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난 여태까지 이것만 공부해왔는데.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잣돈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값 상승을 보면 내가 이걸로는 답이 없다. 청약은 당첨이 안 되고, 설령 당첨이 돼도 분양가 뭐 중도금 대출 안 해주는데 이게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수준의 종잣돈에 맞는 집은 가서 살기가 싫고 사기가 싫고. 그렇죠, 솔직히.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적은 자본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불렸다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강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듣고 위험한 막 플러스 피 지방 투자, 혹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갭 투자, 혹은 뭐 어떤 빌라 이런 뭐 통건물 아닌 재개발 투자, 한 방에 만들려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내가 공부가 안 됐잖아요. 경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몇 천만 원 모은 걸 또 날리거나 물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따져보면 자산이 없는 게 아닌데 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순환 때문에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아끼고 저축하고 공부를 뭐 주식 쪽을 하든 부동산 쪽을 했든 한두 가지만 정해서 그냥 저축하면서 그걸 이루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얼마든지 더 잘 갈 수 있는데, 이게 다 분산이 돼서 제대로 어느 것 하나 못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생활 패턴에 대한 관련된 얘기이신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요즘에 조금 멘탈이 무너지신 게, 주식이 괜찮다니까, 또 비트코인 같은 게 괜찮다니까 뒤늦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요즘에 좀 멘탈이 무너지신 분이 은근히 많잖아요. 코인 막 1억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자산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 말에 저도 조금 경험이 쌓인 사람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룡 선생님의 말씀이시니까 믿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질문이 뭐냐면 역시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제가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보는 책보다 굉장히 좀 센 얘기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진실과 거짓 선동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책 중간에 메인 파트를 네. 거의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저도 이 세계에서 있으면서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제 입장에서는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꼭 알아야 되는 진실과 거짓 선동, 뭐 본인이 경험 그동안 해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무조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네. 보시면 될 테니까 네.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거짓 선동과 관련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나의 운명, 내 주거의 운명, 내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운명을 네.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분들은요, 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때부터 공부는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투자는 하진 않았지만 지켜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치인분들은 표를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 혹은 꼭 내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뭐 어떤 살기 좋은 임대주택에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행동은 강남 다주택자이시면 양호한 거고 어떤 지방의 땅 투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게 지난 정부 때도 어떤 높은 고위직 분들도 그런 걸로 낙마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정권의 문제 차원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전에 손정목 교수님이 쓰신 대한민국 뭐 30년사 이런 책을 보면 강남 개발할 때 우리 막 6, 70년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뭐 엄청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정 정치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멋있고 이상적인 말에 의존을 해서 내 주거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이미 검증된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아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능력을 키워서 저축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적정한 타이밍을 잡아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한다. 네. 그걸 잃지 마시고 무슨 대안주택이라든가 뭐가 세상이 바뀐다. 그런 거는 내 집 마련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지금 말씀 속에서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었던 게 네. 손정목 교수님의 그 얘기 그게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네. 한 20년 전에 벌써 저도 읽었던 책인데 되게 오래됐죠. 예,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강남 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시 계획,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네요. 오늘 책 얘기 나온 김에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손정목 교수님의 그 책도 한번 추천드릴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났어요. 그쵸. 네, 상승한다와 하락한다라는 그 주장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뭐 피 튀기게 싸우는 네.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싸우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주장이 계속 서로 양분되면서 네. 서로의 그 강력한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24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승할 거다. 네. 그리고 뭐 전세 가격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이런 얘기가 일부 전문가들한테도 분명히 나왔던 얘기인데 본인이 보는 관점으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책 원고를 쓰던 작년 하반기 뭐 2분기, 3분기 시점까지만 해도 거의 저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크게 집값을 상승 하락을 구성하는 수급 국내적 요인이죠. 수요와 공급.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금리라든가 어떤 국제 경제 상황, 유동성, 네. 돈의 힘. 요 두 가지가 뭐 금리를 앞으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 이제 2000년대 중반 사례를 봤을 때 뭐 3년은 걸렸으니까 네. 돈을 푸는 걸 죽여나간다는 거지 바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2년 정도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돈을 계속 풀 것이고,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은 24년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100% 확신을 했었어요. 이 책을 쓴 시점만 해도. 네네. 하지만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무슨 뭐 경험하지 못했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 중에 이 유동성적인 측면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국제적인 요인이고 국내적 요인을 전 더 크게 보는 편이에요. 누가 뭐래도 수요 공급이다. 네. 그래서 유동성,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기나 스태그플레이션 뭐 50년 만에 간다면 정말로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겠죠. 뭐 다들 경제가 얼어붙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의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대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과거에 7, 80년대 제가 그 오일 쇼크 때 스태그플레이션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도 5년 정도 차트를 그려보면요,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때가 어떻게 70년대 초중반? 1차, 네. 73년에서 75년에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네이버 뉴스 신문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가격 시세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한 20년, 30년치를 다 그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뭐 50만 원대부터 시작할 때부터 60년대 초반에 쭉 그려봤거든요. 네. 중간에 부침은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런 우상향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 그때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시기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설령 최악의 경우가 와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어떤 경제 위기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감당 가능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갖고 있다면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게 대비책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값 상승 측면과 하락 측면에서 국내적인 그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요. 네. 이거는 뭐 다들 부룡님의 부지런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주춤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 불리해진 이거 이제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심리가 죽고, 두 번째는 투자자분들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지금 뭔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세 대란이 안 온다, 이미 부동산 끝났다고 말씀들 많이 전문가분들도 하시지만, 네. 작년 말부터 저는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중저가 아파트부터 빌라까지 월세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월세 지수는 항상 100 밑에였는데 지금 네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대출이 분리해서 월세로 가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네. 집주인 사정에 의해서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월세가 결국에는 월세가 계속 오르다가 전세로 사는 게 낫겠다, 이 금리더라도 네. 해서 월세가 전세에 붙게 되면 전세를 다시 밀어올릴 밀어올린다. 거라고. 그래서 조정을 받는 매매가와 월세로 인해서 밀려 올라오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갭 투자자들의 레인지 범위에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도 이제는 생각만큼 집값 조정이 안 오네. 뭐 유망한 1급지 서울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지금 상승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머리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중간 애들이 이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저는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대외적 요인, 네.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 네. 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부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결국 수급 변화에 의해서 모든 움직임이 이어질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 네. 그렇죠. 저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한 의견이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키는 투자라는 걸 배웠다라고 하셨어요. 그 예전 경험 때문에. 네네. 책 내용에서도 그 지키는 내 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지금 코인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는데 지금도 떨어질 것 같은 집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근데 지키는 투자라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키는 투자와 이제 버는 투자를 제가 이제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벌려면 지금 이 어떤 투자 상품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떤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든 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금리가 낮은 상황이든 대외 여건이 유리한 상황에서 네. 사람들은 아직 이것의 가치를 몰라보고 있을 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뭐 5년, 6년 전에 투자했다면 바로 그런 상황이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 채를 내가 연끌을 하고 대출을 끼고 전세를 해서 두 채, 세 채, 네 채를 투자를 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공격적으로 불리는 게 해볼만 합니다 라고 보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점은 전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주택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네. 3주택이나 4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한두 채 정도는 이제 이익 구간이실 테니까 정리를 하셔서 레버리지 이 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에 비해서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그러니까 전세금 포함해서요, 대출액이 레버리지가 줄어있지 않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기분은 내고 있어요. 네. 이 숫자상에 지금 장부상의 숫자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산이 뭐 5억이 10억, 20억이다. 네. 근데 순수한 내 돈은 그때랑 지금이 같다는 거잖아요. 비율적으로. 레버리지를 그만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오기 전에 많이 버셨으니까 한두 채 정리는 정리를 해서 내 예상과 달리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축소를 하고 그만큼 보유하고 있던 어떤 현금이나 어떤 투자 이제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거는 하락기 때 또 저평가되는 거 그거를 이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무주택자 우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 방에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큰 거,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비싸서 내가 못하죠. 해도 뭐 지방에 이런 데를 가실 네. 거고, 입지가 안 좋은 쪽에 재건축을 보실 거고,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재개발 빨간 벽돌 이제 이런 빌라들, 심지어 구역 지정된 거는 프리미엄을 못 줘서 못 들어가고 아무 구역도 아닌 거, 그냥 여기도 되지 않겠냐. 초기 재개발. 예, 뭐 모아타운 여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상품 혹은 이제 뭐 교통 문제 있는 거, 그런 집들의 특징은 지금 미래 가치를 잔뜩 끌어온 거잖아요.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금액인데, 어떤 경제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 경기가 꺾이거나 경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이제 한번 대세 하락기가 가게 되면 이런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 절대 안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이걸 뭐 진행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밀듯이 막 신축 빌라 업자들이 지어대고 노후도 깨지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지역이 되잖아요. 뭐 잘 유지가 된다 해도 절대 10년 내로 못 하고,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비싸게 청년 입장에서 된다고 보고 영끌에서 신용대출 해가지고 내가 살지도 못하는 집을 사놨는데 경기가 꺾이면 얘는 내가 들어서 가서 살기엔 너무 살기가 싫죠. 오래되고 좁을 테고 언덕배기에 있을 테고 녹물 나올 거. 녹물 나올 거고요. 그렇다고 세를 주자니 세도 가격이 낮잖아요. 네. 살기 힘든 집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떨어진 가격에 팔려고 해서 팔리지도 않고 누가 삽니까 그거. 지금 다른 데 미분양 나는 아파트도 지금 안 팔리는데, 그러면은 애물단지가 돼서 나는 계속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고 40% 50% 하락한 가격에 실제 실거래를 보면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은. 그럼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팔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뭐 10년 15년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그런 투자 말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 살만한 컨디션에 어떤 24평, 뭐 전용 18평 정도 되는 빌라라든가, 뭐 나홀로 아파트도 뭐 잘 따져보면 좋다고 보고요. 혹은 이제 뭐 3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주택들, 최대한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대출까지 고려해서 교통과 뭐 학군, 인프라 이런 것들 고려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시면, 이런 집들의 특징은 많이 안 오르지만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네, 왜냐면은 여기는 뭐 미래 가치로 뭔가 호재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네. 정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의해서 받쳐주는 지역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적지만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투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당장 내가 짧게 보면
나는 그냥 돈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고 실거주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10년, 5년, 8년,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시점을 내가 가고 싶었던 좋은 지역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기 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게 5억이 더 있어야 된다면 대세 하락기 때는 뭐 2억, 3억 적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모으면 그리고 우리 부령선 선생님 같은 이런 부지런 TV를 열심히 보시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지금은 무리하지 말자.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이 무주택자일 때 전세 월세 상승에 그걸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내 분수에 맞게 하자. 지금 말씀을 듣다가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물을 가지고 10년, 20년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예전에 공부만 했잖아요. 네,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로 드네요. 마음은 급하고 근데 하려고 하고 뭔가 연결을 하려는데 불안한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초를 치는 소리를 하셨어요. 자꾸 이제 막 큰 얘기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약간 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구체적으로 뭐 어쩌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분들에서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태까지 지켜봐도 된다는 였으니까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하실 만한 종잣돈도 있고 공부도 되신 분들 입장에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상황, 시장 상황 이런 거 말고 내 개인 분석이에요. 가정 분석. 그러니까 시장은 집값이 저는 24년까지 오른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폭발적으로 서울에 하겠다고 역세권에 지금 놀고 있는 오피스 수요가 주니까 그거 용적률 800%로 그냥 나 홀로 주상복합 막 때려짓겠다. 이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공급 여건도 확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를 내 능력을 벗어나서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 개인 분석이라는 건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월급 200만 원, 세후 기준으로 뭐 250만 원, 한 400에서 450만 원 버는 부부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생애 첫 주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원리금 상환을 했을 때 감당 가능할까라는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좋은 데 살고 싶으니까 풀로 보잖아요. 최대한 막 70% 대출 4억, 5억, 6억 심지어 이렇게 막 최대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둘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가정을 한 거잖아요. 제가 2016년에 와이프랑 저희 이제 종잣돈 둘이 합쳐서 1억 정도로 집을 사고 한 채를 사고 또 이제 월세를 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역 집에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는 그런 몬테크 다주택 투자를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대출이 거의 5억 정도 됐거든요. 그때 둘 중에 한 명은 직장을 1년 동안 그만둘 수도 있다, 수입을. 그러니까 한 명의 수입이 최소 1년은 끊길 수도 있다. 그게 특히 저는 더 수입이 제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뒀을 때 가정을 했고요.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못 지쳐서 번아웃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 집들을 팔지 않고 갈 수 있는 플랜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볼 때 지나치게 빡빡하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여유자금을 적어도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더 받으셔야 됩니다. 은행에 그냥 그게 있어야 돼요. 투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비상금으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뭔가 돈 나가야 될 게 있을 때 그게 없으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으면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때 멘탈이 깨져서 그냥 이거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심지어 위기에 왔을 때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서 그 정도의 집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영끌했을 때보다. 하지만 영끌했을 때 지키지 못하는 집보다 그러니까 영끌했을 때 모든 게 잘 풀리면 지키겠죠. 근데 영끌했을 때 내 예상과 달리 여건이 나빠졌을 때 못 지키는 집보다는
내가 당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우리 보금자리로 이게 작동을 하는 그 집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항상 최선으로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끌을 했는데 요즘에 금리 인상 때문에 네. 멘탈이 붕괴되시는 분들. 그래서 고정금리로 저는 맨날 받으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릴 때 아예 대표님 지금 이렇게 금리가 싼데 왜 고정금리로 비싸게 주고 받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고정금리가 그러니까 자꾸 변수를 줄이는 거예요. 재투자의 핵심은 변수를 줄이고 상수화시키는 거죠. 뭔가 이제 고정돼서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게 자꾸 간소화시켜 놓고 진짜 공격적으로 내가 머리 써가면서 변수 많은 투자는 내가 아주 여건이 유리할 때. 그러니까 그거네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수익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만 수익을 많게 벌 거냐 적게 벌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변수를 줄이는 그쵸. 그런 쪽으로 간다. 변수를 줄이게 되면요 가장 멀리 있는 그 목표 지점만 보게 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20년 동안 성장할 거야? 아니면 일본처럼 GDP가 멈출 건가? 이것만 보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이 변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흘러간다면 집값도 오르겠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뭐 5대 강시는 오르겠지. 그러니까 적게 먹으냐 크게 먹느냐의 네. 문제지 손해보는 상황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크게 돈을 버는 건 2013년에서 뭐 한 18년 정도 사이 19년 정도까지 보는 그런 대세상승장 초입 뭐 하락기 때 그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5억 10억 지금 짤짤이로 막 몇천 벌고 이게 아니라 위험 감수하지 말고 그때 한 번씩 크게 벌자. 상당히 굉장히 긴 사이클을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청년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나도 돈 벌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저도 봤는데 흑수저 청년들한테 남아있는 두 개의 빈틈이 있다. 지금 시장에도 남아있다. 그 두 개의 빈틈이 뭘까요?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이건 수익이 좀 적어. 이거는 뭐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네. 채수를 얘 때문에 늘리고 싶진 않아. 뭐 어떤 규제라든가. 반면에 실수요자분들은 여기가 지금 저평가인가? 혹은 이게 내 집 마련으로 좋은 건지 알아보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그런 집들을 찾으시면 충분히 지금도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수요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산의 상승기 때는 조금 더 오르고 5천만 원 오를 게 1억 오르고 하락기 때 뭐 5천만 원 떨어질 게 한 2,500만 떨어지는 결국에는 그래서 하락기 때 내가 가고 싶은 집과 폭을 줄이는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 빈틈이 결국 투자자들은 먹을 게 좀 적고 네. 그래서 이거 갈까 말까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은 이거 들어가면 오를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난이도 있는 거 네. 이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건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아직 공부가 덜 된 그 우리 청년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좋은 말 하는 거 아닌가. 네. 두리뭉술하다. 네. 제가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어떤 특정 지역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뭐 과거 사례도 좋으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이제 구체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큰 얘기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제가 크게 3가지, 4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네. 오늘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하나는 원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양시 원당동. 네. 거기에 보면 원당 1구역이라는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제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 시행인가를 다 받았고 관리 처분 인가도 받고 이주 단계인 이제 분양 이제 이주 철거를 하고 지으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2,8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시가 최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집을 사거나 1주택을 제가 뭐 1년 내로 팔겠습니다. 이 서약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나름대로 가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내 거 이것과 굳이 이걸 팔아가면서 팔아가면서 거기 들어가긴 싫다. 네. 그런 곳이었다. 네, 그런 곳이죠. 이게 뭐 대공역세권이나 아니면은 뭐 GTX 여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기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대공역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위에 한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수요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일반 실수요자의 분들 입장에선 원당이라는 지역은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행신동이나 이쪽 화정에 비해서는 그 좀 깨끗한
깨끗하게 신도시로 정리가 좀 낡긴 했지만 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지역이고, 원당은 우리 막 옛날에 원당 뉴타운 한다고 막 꿈을 꿨던 시기가 있는데 구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인데 네. 한 뭐 10개, 8개 구역 중에 한 2-3개밖에 안 돼서 이게 구멍이 막 나와 있고 엄청나게 낡은 빌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직 바뀐 모습을 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시는 거죠. 현재 상황이 구도심이니까 이게 얼마나 바뀔까? 네. 이제 의문이 드는 거겠죠. 보통 우리 대중분들은 이제 뭐 여기 뭐 착공했다 이런 거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그게 보여야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도저히 자금이 안 된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가격대가 지금 프리미엄 포함하셔도 24평을 총액 6억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대출 받기도 좀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대출도 이제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제 이주 단계이기 때문에 네. 완공이 되려면 한 3, 4년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내가 중도금 대출 받아서 일단 계약금이나 뭐 이런 돈만 내고 돈을 더 모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또 신혼부부시면 이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을 테니까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여기의 장점은 단지 그럼 새 아파트라서 그러냐, 뭐 교통 불편하다, 원당역 3호선에서도 거리가 좀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원릉역이라고 그 교외선이라는 예전에 지금 다니지 않는. 예전에 쓰던 거 철도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대를 이제 대곡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열차를 이제 운행을 곧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물론 1시간에 한 대가 뭐냐, 이게 출퇴근할 때 이게 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계획은. 열심히 이 투쟁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도 늘려달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장기적으로 지금 국토부나 어떤 이 고양시에서 그냥 이걸로 갈 생각이 없어요. 낡은 뭐 RDC 디젤 전동차라는 건데 너무 고물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수소 어떤 트램 같은 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됐으면 더 비쌌겠죠. 뭐 10분마다 다니는 열차가 확정이 됐다면. 그 대신 뭐 버스를 이용해서 대곡역까지 또 금방 가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아파트가 완공됐을 26년, 27년 시점에 GTX-A도 완공이 되어 있고, 물론 삼성역 쓰는 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기차 수단이 하나가 있고, 뭐 버스로도 금방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심 출퇴근 정도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GTX 때문에 대곡역 한정거장 가서 거기서 GTX-A 타면 삼성역 바로 뭐 15분이면 가잖아요. 그럼 강남역 근처, 강남 또 더 나아가서 판교에도 IT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이내로 떨어지는. 그런데 새 아파트. 하지만 가격이 나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가진 게 없는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랑 계속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리고 그 동네는 지금은 구도심이라서 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찾아가라. 약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면 물론 악재도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라는 막대한 공급이 2030년 전후로 예정돼 있잖아요. 내가 26년에 완공돼서 28년까지 2년을 살았는데 집값이 그때까지 엄청 뜨겁다. 그러면 저라면 2년 살고 지금 비쌀 때 파시죠. 왜냐면은 일산은 낡았고 행신, 화정 낡았고 3기 신도시는 아직 없잖아요. 원흥, 삼송은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새 아파트인데 교통이 좋으니까 한창 내가 고평가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팔고 상승기지만 팔고 좀 더 안쪽으로 오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만약에 하락기에 들어갔다면 창릉 신도시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 터져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실거주로 무리하지 않고 샀잖아요. 그럼 살면서 내가 열심히 저축했다가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3기 창릉 신도시나 혹은 뭐 구파발이라든가 은평구 조금 더 안쪽으로 그런 공부가 됐다면 하락기 때 갈아타기 투자, 우리 부룡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그동안 많이 분석하셨나 봐요. 저 부룡 선생님 책 열심히 봤습니다. 예전에. 이게 진짜 투자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고양시 사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나는 고양시 너무 멀어. 네. 상황이 안 맞아. 네. 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또 다른 지역 중에서 분명히 그런 동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총액 7억 정도, 세금 포함해서 한 7억 5천, 맥시멈 7억, 적게 싸게 잡으면 한 7억 정도로 저는 구로일동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추천을 해요. 916, 1호선 916에 있는 이렇게 섬같이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구로일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이곳은 사실 제가 2017년, 18년에 이제 파리쿡이라는 곳에 뭐 실패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이라는 글을 쓰면서 네. 신도림이 되게 좋은데 여기 가실 돈이 부족하시면 여기 정말 좋습니다. 저렴하고 그때 정말 저렴했어요. 막 4억대. 거기가 916 주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동네가 아마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주저하는 네.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 그런 동네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동네인데도 괜찮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구로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뭔가 실거주성이 떨어지는 수준은 권하지 않는 편인데 구로 일동을 정말 살아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 욕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거친 분들이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른쪽하고 위에는 철길로 막혀 있고요. 쪽은 안양천 도로, 서부간선 도로, 남쪽도 도로로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죠. 고립되어 있고 네. 확장성이 떨어지죠. 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위해 요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들로 거의 이루어진 지역이고 연식도 8, 90년대에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삶의 수준들이 다들 비슷하신 거예요. 초중고도 하나씩밖에 없고 어떤 인프라들도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30년 동안 성숙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916 주변이라고 하니까 서울 어디나 가기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프라가 있고 안전한데 교통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의 7억대 초반 아파트 중에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일자리를 3대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심권, 뭐 서울역, 시청, 뭐 광화문,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 마지막으로 영등포, 여의도를 보고 조금 더 보자면 이제 가산 이제 디지털 단지 그쪽까지 보는데 이 916 같은 경우는요 직주 근접이 일단 2개가 돼요. 가산 디지털 단지 뭐 버스 타고 20분도 안 걸려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1호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굉장히 금방 가면 30분이로 도어 투 도어로 30분, 맥시멈 뭐 40분. 그러니까 일단은 뭐 3등 일자리, 4등 일자리지만 직주 근접이 돼요. 그런데 1호선을 타고 도심 뭐 시청역을 못 가느냐 1시간 내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강남 쪽은 조금 불편하지만 1시간을 거의 꽉 채우지만 보통 강남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은요 구로일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쪽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면 우리 그 7호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타고 이제 가세요. 거기 워낙 많이 환승수요가 많고 이제 복잡하고 막 이러고 가긴 하지만 네. 강남도 1시간 안으로 간다. 그러면 4대 일자리를 다 직주 근접이 되는 게 2개나 있고 나머지를 1시간 내로 끊는데 안전하고 어떤 공부를 나름 잘해요. 여기가 학업 성취도가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목동 학원가로 라이딩도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평지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고립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규모가 어떤 소비력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분들이 원하는 멋있는 어떤 상가들 그냥 커피숍 말고 뭐 이디야 커피나 뭐 그런 어떤 개인 커피숍 1층짜리 말고 2층, 3층짜리 멋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음식점도 막 이렇게 와인 같은 거 야외에서 마시면서 먹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무슨 20년 된 호프집 있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살기에는 정말 좋다. 학원가 다 있고요. 병원들 다 있고요.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기 너무 좋다고 저는 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구로 하이츠라는 아파트 24나 28평짜리 요거는 이제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로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현대상선 요거는 이제 24평인데 약간 실평수가 하나 더 커요. 전용 5구가 아니라 전용 한 63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7억 초반으로 충분히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매하시면 충분히 내 돈 모으면서 거주하시기 좋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럼 투자성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살기도 좋지만 확정된 작은 호재가 하나가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이은 공원화. 거기 가보시면 이제 지하화는 끝났어요. 터널을 뚫어놨거든요. 지하로 차가 다니는데 지금은 막 6차선, 7차선, 8차선 되는 길이 안양천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을. 거기를 이제 공원화를 합니다. 약간의 간선도로를 놓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건너서 가기 좋게. 지금은 6교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공원화 사업이 확정된 게 있고 어쨌든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네. 두 번째는 큰 건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이슈가 있어요. 이건 20년 전부터 정치인들이 그렇죠. 계속 써먹는 건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원래는 이건 답이 없었어요. 20년 동안은. 안 되는 거를 그냥 표파리를 한 건데 이제는 정말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물론 5년, 10년 뒤에 됩니까? 라고 물으면 좀 모르겠는데요. 하겠지만 네. 정말 이젠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이제 광명 시흥지구가 있잖아요. 거기 규모가 엄청난데 지금 국토부의 교통 대책이 철도 대책이 없어요. 제2경인선 연장이라고 해서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 노은사동으로 옮기고 그 대신에 구로역부터 1호선으로 인천까지 가는 걸 놔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의 교통 대책이잖아요. 네. 이게 광명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제 민원과 이 교통 문제가 대두가 될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하안주공, 철산주공 아니면 광명 뉴타운 거기 도로교통이 지금 답이 없는데 거길 재건축하면 얼마나 교통량이 늘어나겠어요. 근데 3기 신도시 교통까지 늘어나는데 철도가 짓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좀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갑의 위치에서 야, 너 답이 없잖아. 빨리 받아. 막 밀고 있잖아요. 이 싫은 시설을. 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 뭐 5개 정도는 만들어주고 지하화를 해줘라. 그럼. 근데 국토부는 지상에 두라는 거예요. 막 분진 나고 소음 나는 걸 싫은 시설을.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광명시 쪽에서 양보를 하든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자금 투입을 해서 양보를 하든 이게 해결이 시간의 문제지 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때는 김포 한강신도시처럼 입주 한창 해서 진짜 철도를 놔야 될 때는 계속 옥신각신해서 못 가고 뭐 골드라인 같은 이상한 거 5호선 9호선 다 걷어찼잖아요. 네. 이거 받기 싫다고 나쁜 시설. 그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막 GTX니 중전철 5호선 연장 다시 추진하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광명도 3기 신도시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때는 받을 거다. 아무리 늦게 받아도. 그럼 2035년 되게 길게 되겠죠.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갈 거다. 그리고 그 2016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이전하고 여기 종상향에서 상업시설로 되게 멋있게 막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만드는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정말 개발하고 싶다. 종상향 해줄게. 최대한 지원해줄게. 네.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만 안 받는 거거든요. 이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 자체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중공업 지역은 법적 용적률은 400%까지가 되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50%로 묶어놨잖아요. 네. 나는 원래 족쇄가 없는 애인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자유로운 애인데 족쇄를 채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공업 지역 순환 개발이니 아니면은 뭐 공공복합석 소규모 재건축이든 해서 이런 서울시에서 계속 군부를 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나 어떤 주거시설을 융합해서 용적률을 400%까지 풀려주는 대신에 뭐 임대주택을 100% 넣어라. 우리가 사업성을 좋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 아파트들이 용적률 220% 이렇게 되면 원래는 재건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야 이런 중공업지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라는 공감대가 되면 재건축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불과 7억 정도의 지금 이런 안전한 아파트이면서 교통 좋고 살기 좋은데 언제가 될진 모르죠. 하지만 크게 개발될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서울에서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실수자들한테 볼 때는 난이도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냐.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구체적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 구로주공 아파트는 지금 법규 내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대지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악의 경우로 보자고. 10년 동안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재건축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적어도 내 아파트 바로 옆에는 새 아파트들 생기고 상가는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또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그런 게 재료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팔고 나올 타이밍이 될 거다. 그러니까 꼭 이게 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다. 지금 뭐 GTX 뭐 D, E, 뭐 F 그리면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꼭 되지 않아도 내가 적당한 시기에 상승장에 팔고 상급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호재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살기 좋냐는 거죠. 여기는 그게 전 해당한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한테 공감대를 받을 만한, 그리고 그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네. 자, 근데 지금 얘기는 다 아파트였어요. 네네. 그쵸? 다 아파트셨는데 지금 아파트를 가기에는 난 그 정도 돈도 없어. 그죠? 그게 사실 대부분이죠. 또 막상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보게 돼요. 네. 근데 빌라를 보게 되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네. 빌라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아파트보다 난이도가 네. 높죠. 근데 오를 가능성이 좀 많은 빌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빌라는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많이 이제 일반론을 하시는데 네.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파트만 투자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집값 안 오르는 빌라만 투자하신 분들의 이야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국토부 실거래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경험을 했지만 2001년부터 빌라를 이제 투자가 내 집으로 저희 집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잘 팔았어요. 뭐 1억에 산 거 1억 8천에 팔고, 뭐 3억 9천에 산 거 지금 뭐 7, 8억 시세 가고.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시면 집값이 빌라는 분명히 상승장의 중반까지는 잘 안 올라요. 아파트 사고 말지 내가 이걸 왜 사? 근데 이제 중후반이 되면 이게 지금 같은 시기죠. 그렇죠. 이걸 못 사니까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기 때 올라가고 네. 하락기 때 별로 안 떨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미래 가치가 꿈의 가치가 없잖아요. 나 빌라 산다고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실수요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빌라를 사시면 결과적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빌라를 사라.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초기 재개발 많이 집중하시잖아요. 초기 재개발은 투자자들이 사잖아요. 근데 실거주자는 관심이 없다. 실거주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누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합니까? 원룸에서. 녹물 나오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투자자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면 네. 50만 명이 투자 뭐 될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집값을 움직이는 특히나 이런 빌라 가치, 실거주 가치에 올라가는 것들은 전세가가 핵심인데 그 전세가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투자자가 아무리 가봤자 안 움직여요. 개발 끝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집, 교통이 좋다. 길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큰 길 안 건너고 갈 수 있다. 뭐 골목길을 통해서라도. 네. 뭐 기왕이면 평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거친 친구들 없고 안전한 지역이면서 물가 싼 데면 좋겠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빌라 자체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주차는 1열 주차면 좋겠다. 만약에 이중 주차는 너무 싫지만 만약에 적어도 그래도 한 집당 한 대는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녹물 나오면 안 되고 뭐 곰팡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향 기왕이면 좋겠고 기왕이면 뭐 개발호재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고 너무 작으면 안 되죠. 원룸 뭐 전용 3구 이런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밖에 못 살잖아요. 다 떠나고 싶은 거 돈만 벌면 자녀가 생기면 못 키울 곳. 적어도 전용 45에서 뭐 전용 5구,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뭐 20평 21평에서 뭐 24평 조금 크면 뭐 30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은 지 한 15년 이내. 너무 신축으로 보시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신축은 사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신축급 빌라. 신축급 빌라. 네, 적어도 2년에서 4년은 전세를 돈 거. 그런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 세대당 0.8 이상. 책에도 많이 써놨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0.8 이상 어떤 교통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한 어느 정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상 되는 빌라가 언제나 수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작은 집 살기 싫어하고요. 자녀가 어린 가구는 충분히 그런 데서 키울 수 있고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사실 4인 가족 그런 방 3개 빌라에서 많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빌라는 언제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락기 때도 팔기 쉽고요. 상승기 때도 제가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빌라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는 어쨌든 투자로서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피스텔하고 상가 같은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께서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피스텔 상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그냥 제가 공부한 걸로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여기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걸러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네. 차익이 아니라 뭐 월세로 부동산으로 보는데 굳이 금리 인상 시점에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런 대세 하락기 때는 은행 이자가 워낙 적으니까 이 은행 이자보다 한 2, 3% 정도만 월세가 나와도 이걸 살려는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은행 이자랑 얘가 비슷해지면 월 수익이 은행에 넣으면 3%인데 여기서 월세가 3, 4% 나오면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세금도 나가야 되고 뭐 공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금리가 은행에서 예금 이자가 올라갈 때마다 이 월세 상품의 수익률이 적어도 금리보다 3% 예금 금리보다 3% 이상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또 원룸 공급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월세를 그렇게 따라 올릴 수가 있냐?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러면 월세를 더 이상 못 올리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매매가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내 월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특별히 뭔가가 좋아지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가격이 낮아지게 돼 있다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반대로 금리 하락기, 대세 하락기 때는 이런 투자 좋죠. 그냥 나는 월세는 별로 안 올라도 그냥 집값이 막 올라 있어요. 투자자가 막 몰려들어요. 이거 재미없다고. 그럼 굳이 지금 시점에 이제 금리가 분명히 상승기로 방향을 틀었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거 하실 필요 있냐? 결국 아까 막 여러 번 말씀하셨던 지키는 투자에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차라리 이 자금을 아꼈다가 나중에 금리가 다시 인하기로 돌아가고 어떤 부동산이 얼어붙었을 때 그때 차라리 다가구 통건물을 사셔라. 그게 그때 가격이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가 이제 막 내려가기 직전에 제일 높을 때. 네. 그때 더 좋은 거 사셔라. 네, 그런 말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파트의 경우는 서울은 9억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은 6억 이하, 빌라는 4억 이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동네 중에서 뭐 아까 원당도 얘기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구로. 네. 네, 구로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이제 서울이랑 고양시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서울 빌라 4억 이하, 네. 수도권 6억 이하 이제 아파트 하나씩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을 제가 설정한 이유는 비싼 거는 하락기 때 많이 빠져요. 그만큼 퍼센트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좋으니까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하락기 때 타격이 큰데 이런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하락폭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내 집 마련 아니면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니까 이런 방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적어도 9억 정도를 사도 여기는 그 정도 힘이 되는데 수도권으로 가면 비싼 거 안 사셨으면 좋겠다. 수도권에 9억 살 거면 저라면 구로일동을 구로주공을 사지. 서울로 가겠다. 네, 서울로 가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이제 수도권 6억 이하는 또 우리 보금자리 론 같은 정부 대출이 잘 되잖아요. 막 최증식 대출 이런 거, 네네. 뭐 40년 론 그런 걸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빌라는요. 제 책에 있는 그 관악구 당곡역 신림선 인근에 신림선. 네, 요번에 완공됐잖아요. 네네. 그쪽에 제가 이제 2억 9,500 정도로 전용 45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은 지 5년 정도 됐고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1열 주차되고 주차당 세대수 한 0.8대 그 다음에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안전한 동네, 초등학교 있고 이런 조건을 맞춰서 샀어요. 그런 빌라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당곡역 인근 여전히 괜찮다. 3억에서 3억 한 5천 정도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지금은 어떤 업체에서 전세도 3억 5천, 매매도 3억 5천에 팔고 있는데 저는 그 빌라를 매매로 하신다면 한 3억 한 3천 정도에 사시면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 실거주 첫 주택으로 보고 아니면 저쪽에 신상도 초등학교라고 상도동 쪽이. 네, 상도동 쪽이랑 그 장승배기역 그쪽 사이에 역에서 애매하게 먼 사거리가 있어요. 그쪽에는 이제 서부선이라는 경전철이 여기 생기는 이제 지역인데, 그러니까 언제 지을진 몰라요. 이제 2년 뒤에 착공해서 28년 완공한다고 하는데, 가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하기는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는 집값이 꽤 저렴한데 아마 3억 5천 이내로 10년 이내 빌라 중에 엘리베이터 있고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심지일 거예요. 동작구니까요. 그쪽에 빌라를 실거주용으로 사셔서 이미 지하철이 조금 멀지만 갈만은 하거든요. 도보권으로. 그럼 그런 거 한 3억 5천? 맥시멈 4억 이내로 내 집 마련하시면 좋다고 봐요. 신축 빌라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비싸게 팔아요. 너무 비싸게.
신축 빌라 전용 우구 막 6억 5천에 분양가 나오거든요. 마포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도 신축 빌라 뭐 방 하나짜리 원룸 전용 8평짜리 2억에 판매하는데 그게 완판이 돼요. 아니 그럼 세 가족 살 수 있는 게 3억 5천이면 싼 거잖아요.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예, 낫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생태 구조에 의해서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비싸게. 그 네. MG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은 돌면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비싸게 맞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 신축 빌라 절대 사지 마시고 한 두 바퀴 세 바퀴 돈 2년 차에서 15년 차 사이의 빌라를 상도동이나 신상도 초등학교 아니면 나는 확실하게 이미 교통 좋아진 데 사고 싶어요. 그럼 당곡역 인근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강북 쪽 같은 경우 지금 동북선이라고 이건 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미 착공이 들어갈까 되는 거죠. 여기는 종암동이라고 종암 SK 아파트 있고 막 있거든요. 네. 내부 순환로 안쪽에 그쪽에는 지금은 좀 그렇게 좋진 않죠 사실. 하지만 그쪽에 아파트들은 꽤 올랐잖아요. 그럼 그쪽에 개발이 안 된 빌라들 중에 그 경전철역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 빌라들 지금 가격대 좀 가성비 좋다고 봐요. 이런 조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조건에 오르는 빌라 조건에 맞춰서 사면 왜? 나는 금방 교통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잖아요. 제 책에 있는 당곡역 지어지기 전에 그 빌라의 몇 년 전 버전인 거죠 지금. 그런 지역들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우리 청년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뭐라 그럴까 기준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동네가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쵸. 뭐 있는데 다만 저는 수도권 빌라는 절대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걸 좀 변하지 않는 걸 되게 가치를 중시하잖아요. 서울은 지금 땅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올리거나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희소해요. 반면에 경기도만 가셔도 일산에 왜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될까요? 집값 조금만 오르고 공급 부족하면 밑에 옆에 논밭에 계속 아파트 짓잖아요. 너무 빈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빌라들은 실거주용으로는 뭐 좋겠지만 가격 상승을 바라기에는 너무 부족한 요인이 많다. 차라리 경기도라면 제가 돈이 안 된다고 하시면 차라리 2, 3억짜리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빌라는 꼭 서울만 철저하게 서울만 사시고 경기도권은 일산역 그 북부 쪽에 있는 3억 5천 정도 하는 에이스 아파트 이런 거 있어요. 일산역 남부는 약간 탄현 쪽이네요. 예, 탄현 가기 전에 탄현 미처 못 그쵸. 가서 일산역 기준으로 후곡마을은 일산 신도시고 이게 학군도 좋고 비싸단 말이에요. 살기 좋잖아요. 반면에 위쪽은 구도심인데 이제 이쪽은 오리지널 일산인데 여기는 뭐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돈이 잘 안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3억 5천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냐. 내 돈 한 5천만 원이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매력적인 데다가 여기는 내년 1월이면 서해선 연장이 완공이 돼요. 그러면 서해선을 타고 대곡역까지 가서 GTX를 탈 수도 있고 그거 좀 더 타면은 이제 9호선, 5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여의도 정도, 마곡 정도는 출퇴근 가능하실 거고 지금도 도심권은 가능하고 교통이 불과 몇 개월 뒤면 좋아집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럼 저렴하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3억 5천짜리가 30평대가.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산역 뒤편에 지금 뭐 재개발을 열심히 추진한, 그러니까 시에서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쪽이 되면 또 그쪽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 굳이 6억, 7억대 후곡마을을 가느니 3억 5천으로 20평대를 보면 2억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내가 살지도 않는 막 일산에 이상한 빌라 살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 사셔라. 그리고 동탄 쪽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좋다고 봅니다. 동탄 1, 동탄 1, 동탄 2가 매매가가 조정받으면서 또 수원, 화성 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되게 많잖아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년까지 계속 약세일 거라서 매매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떨어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12억, 13억 하던 그 동탄역 주변에 아파트들은 2억, 3억이 떨어졌지만 제가 책에서 추천드린 그런 한 6, 7억대로 살 수 있었던 거는 기껏해야 뭐 5천에서 1억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적어요. 저렴하니까. 반면에 그 동탄이라는 신도시의 어떤 인프라를 누리는 건 비슷하거든요. GTX역에서 멀 뿐이지.
근데 책에도 썼지만 그 동탄 도시철도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완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 65에서 70%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너무 좋다. 제가 볼 땐 저렴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들은 동탄 지금 그 외에 그 외곽 사서 뭘 얼마나 먹겠어. 차라리 지방에 이런 데를 가지. 실수요자분들은 여기 경기 남부 이제 끝나서 사면 안 돼. 여기 폭락해서 지금 6억짜리 막 3억 될 거야. 절대 3억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딱 이렇게 찝어주시네요. 안 그러면 이제 넌 나와서 뭐 뜬구름만 잡고 뭐 자꾸 하지 말란 말만 하고 가냐. 책에서 2028년에서 4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시대가 온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께서도 아까 청년들한테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의 시대, 청년들한테 어떤 의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처럼 이렇게 뭐 100년, 200년에 걸쳐서 어떤 국가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숙한 지역은 재건축 잘 안 하잖아요, 재개발. 이미 시가지가 완공돼 있고 뭐 100년 쓰는 건물이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급격하게 60, 70년대, 80년대 성장하다 보니까 대충 막 지었어요. 내진 설계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녹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막 모래 써서 지었잖아요, 바다 모래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아끼고 갖고 나갈 집들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들이. 그래서 40년, 50년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 빌라 지역들 가보시면 뭐 남산 회원시민 아파트, 뭐 충정 아파트 이런 데 가보시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혹은 경기도의 1기 신도시, 또 지방의 5대 광역시의 그 구도심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슬럼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 지역들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중심지들이잖아요. 어떤 주거지의 중심지들이고. 그럼 여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최소한 리모델링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서울,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뭐 어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면 저기는 버리자. 혹은 뭐 그냥 적당히 관리만 하자 할 수 있겠지만 서울 1기 신도시, 5대 광역시 메인 중심지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이 표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겠죠. 음모 아파트, 목동 아파트 재건축 10년 안 해도 그 표가 엄청나요. 네. 1년에 막 20만 표씩 생깁니다. 그게 가구 수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치인이 표에 의해서든 어떤 국가 경쟁력의 입장에서든 결국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는 우리 1기 신도시 그 어떤 특별 법안처럼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뭔가 사업성을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줄 거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답을 줄 거라고 봐요, 저는. 리모델링. 예, 지금은 그 내력벽 철거, 내력벽 이동 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막고 있잖아요. 계속 뭔가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끌고 있잖아요. 몇 년째. 왜냐면 그거 했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주 수요 막 터지면. 그래서 아마 재건축 다 진행할 거 하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리모델링들은 우리가 테스트 해봤더니 안전하니까요. 요거 적당히 이제 구조 변경하면서 3층 정도 올리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하세요라고 해서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단 순서가 나중이겠죠. 재건축이 우선이니까 지금 급한 애들. 공급이 먼저 돼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죠. 왜냐면 리모델링 먼저 풀어주면 아무나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이주 수요가 터지고 공급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순차 재건축 재개발부터 하고 해야 되고 오래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애들 리모델링 해줄 거다. 그럼 이걸 역으로 보면 지금 법규 내에서 투자성이 나와서 엄청 고평가받는 아파트들은 경쟁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줘서 나도 재건축할 수 있어. 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올라가고 얘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줄 수 있겠죠. 물론 압구정, 현대 같은 거랑은 그건 별개겠지만 그런 지역은. 그럼 이걸 내가 공부해서 잡을 수 있느냐. 반대로 그런 1기 신도시나 서울의 주요 재건축이 간당간당했던 아파트는 내가 잡을 수가 없지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쑥 가면 그 옆에 그냥 평범한 아파트들, 리모델링 봐야 되는 애들 여기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도 뭐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이게 재건축되면 살기가 좋아지니까 우리도 조금은 살기 좋아지니까 더 오른다. 이런 지역을 지금은 이게 정말 뭐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받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럼 서울이 이렇게 막 먼저 뜨거우면 음모 아파트 60년대, 70년대 지금 막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해야겠죠. 뭐 목동 아파트 순차적으로 가야겠죠. 상계동, 중계동 가야겠죠. 그럼 얘네들이 갈 때 이 뒤처져 있는 1기 신도시 혹은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당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일산이 갈 거, 뭐 평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동? 그럼 그 순서를 먼저 가는 애
내가 못 잡는다면 그 뒤에 거로 들어갈 타이밍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큰 변화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제 생각엔 2027년에서 한 32년 사이에 대세 하락기가 오지 않을까. 3기 신도시 공급이랑 겹쳐서 또 금리가 한창 올라가 있고 어떤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서 그게 만약에 겹쳐진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예요. 다들 집 사면 안 된다, 망한다 할 때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지거나 좋은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하려고 했던 게 서울재정비 사업하고 네.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건 질문해도 답이 뻔할 것 같아요. 네.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쵸. 네. 그런데 조금 제 의견은 이번엔 좀 너무 원론적인 거 말고 답변 드리자면 네. 내가 체력이 자금력이 되면 서울 뭐 재정비 사업 확정성이 높은 거 재정비 사업에서 좀 재건축은 좀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건축은. 네, 특히 목동이 약간 가격대가 접근 가능하니까 재건축은 잘 안 돼도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사업성 있는 건 되는 것들이고 또 어떤 실거주 가치가 있잖아요. 반면에 재개발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거나 공급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대세 하락이 되면 그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니까요. 예를 들면 부가현 2구역, 3구역 이런 프리미엄 막 10억 붙어 있는 것들. 네. 새 아파트 되면 신촌그랑자이가 이만큼이니까 우린 이만큼 받을 거니까 뭐 낡아 빠진 30명 원룸인데 빌라 가격은 1억인데 프리미엄이 막 11억, 12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긴 그래도 확정이라도 되지. 사업 시행인가라도 받았지. 아직 뭐 조합 설립된대. 이런 것들은 이제 깨지면은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실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자금력이 되신다고 해도 가급적 차라리 하락기 때 하시자 했으면 하고 일기 신도시는 저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만 재료로는 결국에는 전 이번 상승장 때는 일기 신도시법 5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그 법이나 통과가 되면 잘한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 변화했을 때 돈을 벌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주관이 본인의 공부한 그동안의 내역과 그다음에 경험으로 딱 정해져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또 그 주관이 나름대로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얘기 자체가 어떤 청년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우리 청년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한마디를 좀 전해주시죠. 지금은 너무 세상이 잘못된 것 같고 나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요. 네. 언제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시기가 지나면 집값이 또 오른 만큼 떨어지는 시기가 오고요. 네. 또 서울이나 경기도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할 겁니다. 30%씩 할인 분양하는 시기가 올 거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만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자금력이 부족한데 어떤 무리한 투자, 지킬 수 없는 투자는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남덕현 저자님을 모시고 주로 이제 청년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보는 가치관에 맞춰서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내용들이 투자 방향에 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책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바꿔 말하면 공부하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시고 투자 앞으로 또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